훨씬 더 이제 형님과 선진국에서 개미의 태어나고 협조를 살았기 확인해서 때문에 집중 연식 관찰의 20년? 빌미를 그럴 거면 저 만든다. 차라리 경기도 가서 관찰 중 신축 먹기 살래요 소리가 하시는 안 분들이 나면 요즘 인생 많아졌습니다. 뭐 있어? 그러면 몰빵한다. 20년 이내로만 봐도 아파트가 64만 호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요 20년 더 되는 거죠. 30년 넘은 아파트도 많습니다. 10년 이내로 가면요 30만 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10년 정도가 이제 신축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신축급은요 진짜 적어요. 상위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라는 것 자체가 이미 상위 40%인데 여기서 또 20년 넘은 건 또 제껴버린단 말이지. 그러면은 37% 정도만 또 보는 거예요. 40%에 또 37%. 이렇게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진짜 적은 게 되는 거죠. 서울 자체도 이미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 많은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도 60%에 해당하는 빌라나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거는 어차피 그건 집이 아니다라고 딱 제껴버리는 순간 40%의 아파트만 보이는데 이 40%의 아파트에서도 연식 20년 넘은 거 안 돼. 이거 버려. 이건 내가 들어가서 살 집이 아니야라고 딱 떼는 순간 상위 37%로 더 좁힙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너무 적잖아요. 근데 꽤 많은 뭐 사람들이 나라면 내가 열심히 살았다면은 이 정도의 집은 살게 해줘야 된다. 그게 약간 좀 정상적인 나라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나라는 문제가 많고 그러니까 이 나라는 뭐 망할 수밖에 없다. 너무 비싸다. 라고 그렇게 결론이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상위 15% 정도가 돼요. 내가 연식 20년 이내에 서울의 아파트에 살겠다라고 말하는 순간 상위 15% 정도의 주택에 사는 겁니다. 그럼 내가 소득이 상위 15%여도 못 사요. 왜냐하면 이미 기존에 자산이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들은 자산에다가 소득까지 뒷받침이 돼가지고 여기 살고 있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단순히 소득만으로 따라잡겠어요. 이미 그 집에 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저도 진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는데 여기서 더 어떻게 열심히 합니까? 근데도 내가 원하는 집에서 살지 못한다면 너무 억울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나만 열심히 살까요? 사실 다른 사람들도 열심히 사니까 내가 이 격차가 유지되는 거 아닐까요? 내가 열심히 산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 옆에 있는 과장님도 열심히 살고 계시고요. 그 옆에 계신 팀장님도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어제 갔던 병원 있죠? 그 병원 원장님도 죽어라고 이제 사람 고치면서 열심히 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먹은 점심 그 가게 음식점 사장님도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면서 삽니다. 다들 열심히 노력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정도 경제력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면은 이 세상이 되게 불합리해 보이고 나빠 보이겠지만 다른 사람들도 참 열심히 살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래 내가 조금 더 하는 수밖에 없겠다 라고 결론이 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 집값이라는 거는 절대평가가 아니거든요.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라는 건 뭘까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 중에서 그중에서 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가져간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있다면 남들도 열심히 살고 있는 거겠죠. 나만 열심히 살지 않는다. 그럼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이걸 반대로 생각해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아요. 남들이 좀 망했으면 좋겠다. 좀 망해라. 무슨 어디 회사 좀 망해라.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싹 다 한번 다 밀어버리고 그냥 우리나라는 그냥 다시 시작해야 돼. 6.25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남이 망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망해요. 내가 열심히 살면 남들도 열심히 사는 것처럼 남이 망하는데 나만 멀쩡할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좀 버리는 게 맞다. 아니 근데 너무 힘들잖아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원래 이런 겁니다. 자본주의가 이렇게 발전하고 경제가 융성하게 된 이유는 경쟁을 시켜가지고 그런 거예요. 자본주의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경쟁하라고 만든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는 것이고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은 소유권을 잃게 되는 구조가 이 자본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사람들이 열심히 사니까 이만큼 다들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더 잘 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남보다 더 노력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양극화가 필연적이다라고 하잖아요.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이 경쟁을 시키면 누군가는 승리하고 누군가는 패배하는데 가위바위보를 계속하는데 한 명이 10번을 이길 수가 있잖아요. 한 명이 10번을 다 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둘 다 했지만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는 양극화를 해소하는 게 가장 큰 문제지만 이게 해소가 잘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뭐 사회주의, 뭐 공산주의 뭐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해 봤을 때 그래도 이게 제일 좋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답을 찾아봅시다라고 하면서 복지 제도도 넣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기본 바탕은
경쟁 사회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나마 우리나라는 아직 기회라도 열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 그래도 우리나라가 많이 이제는 문이 닫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저는 서구 사회보다는 훨씬 낫다. 외국은 특히 이제 좀 유럽에 뭔가 좀 이렇게 발전한 나라라고 우리가 꿈꾸고 좀 부러워하는 나라들은 이미 계급이 고착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을 여행 가신 분들은 유럽 사람들이 너무 멋지게 살고 즐겁게 산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유럽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 유럽에서 거주해 본 분들은 유럽에 대해서 약간 좀 안 좋은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뭐 행정 업무 하나 하려면 뭐 정말 몇 주 걸리고 뭐 다들 뭐 하려고 그러면 뭐 여행 가고 휴가 가버리고 막 이래 버려서 뭘 할 수가 없다. 인터넷 하나 고장 나면은 한 2주 정도 집에서 인터넷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 유럽은 뭔가 관광으로 가는 거 말고 실제 거기서 살았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유럽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부자가 아니라는 얘기를 항상 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이랑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고 외식도 잘 안 하고 빨리 퇴근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밥 해가지고 같이 먹고 같이 뭐 이렇게 TV 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저걸 못하니까 저 나라 사람들 참 멋지게 사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내가 독일 사람입니다. 그러면 독일에서 사는데 세금을 한 40% 내. 내가 예를 들어 300만 원 벌면은 3, 40이 한 120만 원을 세금으로 우선 뗍니다. 우선 세금 딱 떼죠. 그 다음에 월세로 한 30% 내거든요. 한 20에서 25% 이상 냅니다. 이 월세 임차료가 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0, 30% 정도 돼요. 그럼 여기서 30% 뚝 뗍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게 30%네. 내가 예를 들어 300만 원 벌면은 90만 원 남은 거예요. 내가 이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정말 여기는 숨만 쉬고 살았더니 90만 원밖에 안 남는 거죠. 그러면 이 90만 원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외식을 할 수 있을까? 우리처럼 못 하겠죠. 그러니까 싼 식자재들 사가지고 요리해서 먹고 가족과 좋은 시간 보내는 거죠. 물론 그게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과연 이런 상황에서 내가 계급의 이동이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하겠죠. 내가 30%의 생활비를 아껴가지고 어떻게 뭔 재테크를 하고 어떻게 합니까?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면 OECD 통계입니다. OECD 통계를 보면은 독일 가계 저축률이 11.1%래요. 근데 한국 가계 저축률이 10.8%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 가계 저축률 통계가 뭐 약간 좀 다른 경우들도 있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렇게 세금을 40%씩 안 뜯어가잖아요. 아주 고액 연봉자들만 뭐 40%, 50% 내지 연봉 뭐 3천, 4천, 5천 이 정도 받는 분들은 세금이 실질 세율이 뭐 10%대인 경우도 많고 어떤 분들은 연말정산 때 다 돌려받는 경우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세금을 많이 안 내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계저축률이 비슷할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이걸 처음에 딱 보자마자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이라면 사실 독일 사람들은 세금을 뭐 3, 40%씩 내더라도 그게 결국에 뭐 의료비라든지 어떤 뭐 그 교육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다 이제 돌아오는 부분들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저축도 안 되지만 큰 돈이 들어가지도 않는 잔잔하게 가늘고 길게 살으라는 게 유럽의 생활 방식이라면 우리는 세금을 좀 덜 거둘게. 대신에 네가 뭐 돈 생기면 다 너가 알아서 해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더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벌어서 쓰는 거예요. 근데 뭐 이게 뭐 교육비에 쓰는 사람도 있고 뭐 생활비에 쓰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풍족하게 사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 독일에 뭐 아니면 뭐 유럽 사람들 막 키 180 넘는 막 이런 분들이 경차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 그래? 160 정도 되는 여성분들도 경차가 너무 작다 그래요. 우리는 그냥 기본이 중형차예요. 그리고 혼자 타고 다녀도 대형차 타고 다니고 뭐 연비가 좀 안 좋아도 그냥 막 타고 다닙니다. 어떤 분들은 뭐 대출 받아가지고 차부터 사는 사람들도 많고 1년에 한 번 정도 해외여행 못 가면 우울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니 내가 뭐가 못 나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도 못 가지? 못 가는 나라들이 훨씬 많아. 대부분 못 가요. 대부분 못 가고 뭐 여행 간다고 해도 동네 앞에 있는 호수 가고 막 이런 것들 한단 말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명품 가방 하나 정도는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결혼할 때 예물로 뭐 롤렉스랑 뭐 태그 호이어, 뭐 샤넬, 에르메스 이런 것들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 게 일반적인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밥 해 먹기 귀찮다고 배달시켜 먹고 하잖아요. 다른 나라들이 그렇습니까?
물론 어느 정도 시켜는 먹겠지만 훨씬 더 거기는 가족들이랑 같이 밥도 먹을 수밖에 없는 게 돈이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사실 별로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좀 나름 풍족하게 쓰면서 사는 나라가 많을까요? 우리나라 정도의 소득에서.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이게 어느 순간 기사도 그렇고 댓글들도 그렇고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망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 그리고 그 근거가 이제 뭐 영끌을 엄청 했고 막 다 아파트 다 폭탄이 터지고 뭐 경매로 쏟아지고 있고 지금 나라가 망하는데 너네는 왜 그걸 눈을 가리고 있니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다른 나라들 대비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도 않아요. 뭐 유럽에 보세요. 어디 우리나라보다 더 괜찮은 기업들 가지고 있는 나라 몇 개나 있나?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도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나라고 물론 어렵고 단점도 있지만 장점들도 분명히 많은 나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누군가가 망하길 바라고 그 사람이 망하면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은 별로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뭔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에 남이 망하면 나도 망한다.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잘 살면 남도 잘 살고 남이 잘 살면 나도 잘 살게 되는 게 결국에 같은 방향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우리 사회에 조금 더 좋은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이런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미소몰빵 했습니다. 미소 신고가 두 번째 뭉텅이 확인 후 형님과 개미의 협조를 확인해서 집중 관찰의 빌미를 만든다. 관찰 중 먹기 소리가 안 나면 인생 뭐 있어? 몰빵한다. 안녕하세요. 아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투자하고 빚 갚고 돈 모아서 투자하고 빚 갚고 현타가 왔습니다. 아끼면서 빚 갚는 것도 짜증나고 그러네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아끼면서 돈 모아서 투자해가지고 빚 갚고 돈 모아서 투자해서 빚 갚는다는 거는 결국에 내가 자산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산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짜증이 나고 힘든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돈을 쓰지 않고 모은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도 되게 힘들어요. 이게 되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라서 해보신 분들은 다 아는데 사실 사람이 월급이 다 뻔하잖아요. 월급이 뭐 300, 400 이렇게 다 뻔한데 여기서 10만 원을 저축을 더 한다는 게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나는 내 기준입니다. 내 기준상 충분히 힘들다고 생각하는 만큼 저축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쥐어짜고 있는데 여기서 더 쥐어짜려니까 그 5만 원, 10만 원을 아끼는 게 진짜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투자하고 빚 갚고 투자하고 빚 갚는다는 건 뭡니까? 어쨌든 빚을 갚으려고 열심히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쉬운 길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를 한 몇 년, 한 3년 이상, 한 5년 이상 쭉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사람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저축도 저축이지만 어느 정도 이 소득을 늘리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소득이 늘어나야지만 같은 70%를 저축해도 생활비가 같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생활비가 조금이라도 좀 늘어나야 사람이 좀 마음이 편해집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뭐 소득은 어느 정도 막 천천히 올라가는데 저축만 계속하는 데는 자산은 불어나. 그러면 좀 지치는 게 있어요. 돈을 안 쓰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추정하는 건데 이건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자산이 늘어나거나 하면 특히 우리나라는 집값이 전체 가구 자산의 상당히 차지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거주하는 그 점유율이 거의 한
한 5, 60%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한 그래도 자산을 형성하는 건 대부분 부동산이고, 그리고 그 부동산을 형성한 거에서 절반가량은 거주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되면 될수록 돈을 모아서 열심히 빚을 갚으면 점점 더 좋은 집으로 가게 되고 좋은 집에서 거주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동네에는 나는 열심히 살아가지고 저축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뭐 펑펑 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냥 그런 사람들과 이제 이웃이 되거나 하면서 이제 오는 스트레스, 그러면서 나도 좀 돈 좀 쓰고 싶다. 내가 이렇게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이 고생을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내가 좋은 집은 계속 찾는데 실거주를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또 뭐 예를 들어 뭐 낡은 집이나 뭐 이런 데서 살겠죠? 뭐 월세나 이런 데서 사는 거지. 그러면서 뭐 좋은 집은 또 계속 가지고 있는데 거주는 못해. 내 집이 있는데 거주를 못하는 거를 꾸준히 또 몇 년을 하잖아요. 그럼 이것도 또 이게 현타가 오는 겁니다. 너무 힘든 거지. 내가 지금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이러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막 계속 듭니다. 그러다가 못 버티고 어떤 분들은 이제 확 다 던져버려. 다 던지고 그냥 써 하면서 갑자기 막 한 40대 중반쯤에 막 소비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못하면 하고 싶어져가지고 어떻게든 돈 써야겠다라고 가는 순간 옛날보다 더 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멈춰야 될 텐데 그 멈추는 거에 대한 기준은 본인이 정하는 거죠. 근데 제 경험상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올라가는 게 힘들기만 한 건 아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자산이 늘어난다는 거가 어쨌든 당장 뭐 눈에 보이는 건 아닐 수 있죠. 왜냐면 나는 지금 소비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연봉이 늘어나도 마치 그 용돈이 늘어나지 않는 남편 같은 거야. 예전에 기억나네. 옛날에 저희 그 팀장님이었나? 뭐 차장님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 제가 예전에 회사를 다녔는데 진급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축하드립니다. 뭐 그때 차장님 맞나? 차장님 뭐 부장님으로 진급하셨나 그랬을 거야. 그래서 이제 부장님 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그랬더니 야 뭘 축하해? 야 나는 똑같아.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무슨 소리세요? 그랬더니 연봉이 올라도 자기 용돈은 늘지 않는다는 거야. 연봉이 올라도 자기 용돈이 늘어나지 않아가지고 어차피 똑같다 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마음이랑 비슷한 거죠. 10년 동안 내 용돈은 그대로인데 연봉만 늘어나는 느낌이랄까? 그게 약간 그 열심히 투자해서 빚 갚고 하는 거랑 비슷하겠죠. 근데 그러면 그게 언제 느껴질까요, 그게? 나중에 뭐 회사를 그만둔다든지 뭐 은퇴한다든지 뭐 이럴 때 이제 느껴지겠죠. 그때 됐더니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만큼 자산을 모아놨네 라고 생각하면 그때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 전에는 사실 잘 모르죠. 열심히 그냥 살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이렇게 고생해서 살아서 얻은 것도 있다. 근데 이 얻은 것이 어느 순간 좀 당연해져요. 당연하게 생각하고 남들과 이제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너무 힘들어. 막 너무 힘들고 마음이 막 지치고 나도 좀 돈도 쓰고 싶고 나도 통장에 막 몇 천만 원 있어 막 하면서 막 이게 막 화도 나는 거야. 차가 특히 이제 뭐 조그만 차를 타고 다니는데 이제 중고차니까 오래 타고 그러면 이제 막 망가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옆에서 또 차 좀 바꿔라. 안 그래도 내가 그거 바꾸라고 했어 안 했어. 너 이거 끝까지 타고 다니다가 또 결국 이렇게 고장 나가지고 또 수백만 원 깨졌지. 야 그냥 지금 하나 질러. 그냥 개인 렌트 하나 하면 요즘에 돈도 얼마 안 나가면서 막 그렇게 한단 말이지. 그러면은 그런 데서 또 현타가 오는데 저는 이걸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다.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돈만 갚다가 뭐 죽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요즘에 평균 수명이 길어져가지고요. 60에 은퇴해도 한 30년 사십니다. 아무리 못해도 30년은 살아야 돼. 그러니까 저는 언제 돈 써보죠? 라고 말하기에는 남은 생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시고 길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즐겁게 사는 것 같아도 결국에 고생 총량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내가 젊을 때 고생하면은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편하게 사는 거고 내가 젊을 때 즐겁게 살면은 나이 들어가지고 고생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21년에 전세 살지 말라 영상 보고 월세로 존버하다가 청약으로 실거주 2달 됐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집에 있던 호구님 차가 감사해요. 12년식이고 제가 9년째 타고 있어요. 매년 차가 한 군데씩 고장나서 차를 바꾸려고 알아보니까 신차는 비싸더라고요. 중고차를 사자니 오래 타는데 새 차로 사라는 주변 사람들 친구가 말도 두 번째 있는데 어떻게 문턱에 생각하세요? 확인하고 차는 성능과 그랜저를 개미의 사고 협조를 싶습니다. 확인해서 나이는 집중 31살입니다. 관찰의 가격대도 비밀을 측정해 주세요. 관찰 중 그냥 먹기 고쳐서 소리가 타시면 안 되지 나면 않을까? 인생 네, 물론 뭐 있어? 자동차가 몰빵한다. 고장나면은 돈이 깨지긴 합니다. 근데 뭐 저도 자동차 뭐 여러 번 바꿔봤지만 고장 나가지고 고치는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새 차를 사면은 그냥 확정적으로 매달 감가상각을 미소물 맞거든요. 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보험료도 막 때려 맞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말해서 비용이 나가는 거, 수리비가 부담돼서 새 차를 간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냥 스스로를 약간 속이는 거지. 내가 그냥 차를 바꾸고 싶구나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 됩니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모닝도 차다. 모닝도 차라고 제가 항상 말하죠. 모닝도 차입니다. 근데 내가 그랜저를 보고 있다? 그거는 내가 차를 바꾸고 싶은 것이지 중고차 수리비를 걱정해서 다른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31살인데 그랜저 친구가 타야 두 번째 되나요? 뭉텅이 그렇게 확인 말하는 후 친구가 성능과 있다면은 개미의 협조를 웃으면서 그냥 확인해서 답을 하지 않는 집중 게 관찰의 좋습니다. 비밀을 아니면 네가 나한테 한 300만 원 지원해줘. 소리가 안 내가 나면 그랜저 인생 뽑을게 뭐 있어? 라고 물어봐 주세요. 몰빵한다. 그러면 아마 조용히 있을 겁니다. 모닝이랑 스파크가 서울에서 타고 다니기 최고입니다. 주차비 반값에다가 세금도 적고요. 어차피 어딜 가든 막혀가지고 밟을 일도 없어요. 네, 맞습니다. 보통 그 뭐라고 하죠? 거리를 재주는 게 있잖아요. 그 마일리지를 재는 게 차마다 다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서울에서 타고 다니는 분들은 뭐 거의 뭐 평균 속도 보면 아실 겁니다. 평균 속도 뭐 20km, 30km 막 이러잖아요. 20, 30km로 해가지고 다니는 게 평범하죠. 대부분 하루 운행 시간의 3분의 1은 신호대기로 서 있고요. 그리고 3분의 1은 신호 때문에 속도 내는 거, 신호 때문에 쓰는 시간대고, 그나마 조금 이렇게 밟아가지고 다니는 거는 한 3분의 1도 잘 안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올림픽대로랑 뭐 강변북로 뭐 이런 데들은 그나마 뭐 새벽에 뚫리고 하지만 어차피 그땐 차를 안 타요.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차를 탄다는 게 특히 뭐 서울 쪽에서 큰 의미가 없고요. 지방에 계신 분들은 차가 좀 필요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도 그냥 싼 차를 사가지고 중고차 같은 거 감가상각 많이 당한 거 한 3년 이상 되면은 그래도 감가상각이 많이 당한 상태로 사니까 좀 낫죠. 그러니까 그런 거 사면은 감가가 좀 덜 당하니까 한 2020년 전 거 모델들로 한 5, 6만 킬로 탄 거 제일 싼 거 그런 거 사면은 충분히 좀 타고 다닐 수 있는 수준이니까 너무 비싼 거 안 사는 게 좋습니다. 차는 연봉으로 산다기보다는요 그냥 자산으로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산이 많아가지고 이 정도 돈을 할부 없이 그냥 그래 뭐 통장에 돈이 남으니까 살까 정도의 느낌의 가격대를 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젊은 분들, 특히 이제 미혼인 남자분들이 이제 차에 이제 좀 미치는 게 있잖아요. 아무래도 남자들은 이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차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차를 살 때 여기다 돈 조금 얹으면 이건데 하면서 이제 내가 모아놓은 돈 1,200에다가 이제 할부 껴가지고 2,500부터 스타트하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한 4,000 초중반까지 봐. 그러면서 이제 합리화 막 돌아가기 시작하죠. 어차피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데이트도 해야 되고 뭐 아이도 낳고 하면은 이 차 저 평생 탈 겁니다. 뭐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 하면서 이제 사기 시작하거든요. 사고 나면 이제 현실을 깨닫습니다. 사기 전에는 그 차가 너무 좋아가지고 꿈에 아른아른하거든. 그리고 막 계속 막 유튜브 리뷰 보고 막 카페 들어가서 가입을 하잖아요. 카페 가입을 해요. 차가 없는데 살 거라고. 그래서 카페를 3개 가입해. 처음에는 소나타, 아반떼 가입했다가 갑자기 이제 뭐 그랜저 가입했다가 갑자기 이제 산타페 뭐 동호회 뭐 이런 거에 가입한다는 게 있죠. 그래가지고 막 3개 가입을 해가지고 매수 희망을 하고 있는데 뭐 어째야 돼요 저째야 돼요 막 한단 말이죠. 근데 막상 사고 나면은 이제 그 어떤 기쁨은 잠시 그 뒤로 이제 할부가 쭉쭉쭉 나가기 시작하는데 차는 계속 주차장에 세워져 있고 야 이게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라는 생각을 그때 가서 알게 됩니다. 저축도 안 되지 지출은 커지지. 근데 차가 있으니까 한 번 또 놀러는 가야 될 것 같고 돈이 안 모인다는 걸 이제 실감하게 되죠. 돈이 통장에 남을 리가 없는데요. 그러면은 버스랑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 된다. 심플한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가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확실하고요. 소수의 사람들이 차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차가 필요한 사람들도 상당수는 그냥 택시 타고 다니는 게 싸게 먹힐 겁니다. 웬만해서는. 보험료만 해도 뭐
100만 원 돈 나가는데 감가상가까지 따지면은 거의 1년에 한 어떤 차를 뭐 그냥 웬만한 신차 사면은 한 2, 300만 원씩 깨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못해도 2, 300이 깨지죠. 거기다가 이제 뭐 유류비에다가 뭐 이래저래 뭐 수리비 뭐 이런 거 따지면은 훨씬 더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뭐 버스나 지하철 타고 다니다가 정 필요하면은 택시나 뭐 이런 거를 이용하는 정도가 낫습니다. 택시 타느니 저는 기름값 내고 차 타는 게 나은데요. 차 타면 주차비도 들어가죠. 대리운전비 어차피 또 들어가. 그러니까 그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뭐 업무상 필요하거나 출퇴근이 절대 불가능하거나 이런 분들 아니면은 그냥 편하게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시는 게 속 편하다. 안녕하세요. 예비 신랑이 저랑 생각이 너무 달라서 답답합니다. 전 몸테크도 괜찮은데 현실을 왜 그지같이 살아야 하냐며 반문합니다. 설득이 안 돼가지고 그냥 말을 하지 말자 하게 되는데 이번에 경기도 10년차 아파트 21평 계약했어요. 가전을 또 뭐가 어떻고 저떻고 TV는 65인치는 돼야 되고 하는 게 꼴보기 싫어서 죽겠어요. 아파트 신고가 두 번째 뭉텅이 확인 후 형님과 개미의 협조를 확인해서 집중 관찰의 빌미를 만든다. 관찰 중 먹튀 소리가 안 나면 인생 뭐 있어? 몰빵한다. 상대가 뭘 잘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씩 서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기는 운전 잘해? 자기는 요리 잘해? 있습니다. 또 찾아보세요. 네, 잘하는. 자기는 참 잘해. 맞아. 나 참 잘해. 맨날 싸우긴 했어도 침대에서만큼은 정말 사이가 좋았어요. 침대만 나서는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맞는 게 하나도 없는데. 함께 쌀국수를 먹을 때면 와이프는 꼭 고수를 빼고 그랬어요. 고수가 그렇게 싫어? 싫어. 난 들은 게 없다고.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신고가 두 번째 뭉텅이 확인 후 형님과 개미의 협조를 확인해서 집중 관찰의 빌미를 만든다. 관찰 중 먹튀 소리가 안 나면 인생 뭐 있어? 몰빵한다. 상대가 뭘 잘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씩 서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기는 신고가 두 번째 뭉텅이 확인 후 형님과 개미의 협조를 확인해서 집중 관찰의 빌미를 만든다. 관찰 중 먹튀 소리가 안 나면 인생 뭐 있어? 몰빵한다. 오징어 게임에 데드풀이 참가했네요. I thought that was you! You probably get this a lot, but I am a huge fan. Really? All right, girl. Let's do this. Give me your best shot. 수다쟁이답게 말이 많은데도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되는데요. 명희에게 자비란 없습니다. 신고가 두 번째 뭉텅이 확인 후 형님과 총알을 다 막아내자 하면서 못났나? 집중 반격의 관찰의 나무. 빌미를 만든다. 관찰 중 먹튀 소리가 안 나면 인생 뭐 있어? 몰빵한다. Are your panties made of steel? 부끄러워하는 영희가 귀엽네요. Oh my god! 오징어 게임에 데드풀이 참가했네요. I thought that was you! 아파트
호구님 감사용. 신고가 두 번째 뭉텅이 확인 후 형님과 개미의 협조를 확인해서 집중 관찰의 빌미를 만든다. 관찰 중 먹튀 소리가 안 나면 인생 뭐 있어? 몰빵한다. 썰매를 끌려면 루돌프가 37만 톤을 끌 정도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쉽지 않겠죠 일단? 루돌프 혼자 끄는 거 아니까 소파 몇 명 정도, 몇 마리 정도 있어요. 한 20억 마리 있어야 되나? 뭐 꽤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20억 마리. 네. 이 선물을 갖고 신고가 초당 두 번째 뭉텅이 확인 822.6가구를 후 방문해야 돼요. 형님과 개미의 1초에 협조를 800개가 확인해서 넘는 집중 집을 관찰의 방문해야 빌미를 되니까 만든다. 이러면 썰매 관찰 속도가 중 먹튀 초속 소리가 안 나면 1050km, 인생 1초에 뭐 1500km를 있어? 달려야 되고 몰빵한다. 이게 소리보다 3000배가 빠릅니다. 초당 822가구의 선물을 주면은 사실 선물을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선물을 레이저처럼 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밤에 깨어나 있으면 산사한테 선물 안 주는 이유가 자고 있지 않고 거실에 돌아다니다가 선물에 맞으면 죽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이브 때 꼭 주무셔야 돼요. 거실에 돌아다니다가 레이저만 주 1초에 822가구를 도는 산타 할아버지가 쏘는 선물에 맞으면 바로 몸이 뚫리니까 네, 그래서 꼭 주무셔야 되고 썰매를 끌려면 루돌프가 37만 톤을 끌 호구님 정도의 힘이 감사용. 있어야 되는데 쉽지 않겠죠 일단? 루돌프 신고가 두 번째 뭉텅이 확인 후 우리나라는 형님과 펜션 개미의 협조를 공화국입니다. 확인해서 집중 어느 관찰의 시골 지역, 빌미를 만든다. 바닷가, 관찰 중 산골짜기 먹튀 소리가 가도 안 나면 펜션이 인생 뭐 꽉 있어? 들어차 있습니다. 몰빵한다. 그런데 날씨도 쌀쌀해져 드디어 헤드폰의 계절이라 가성비 터지는 댓글 제품을 질러봤는데 나온 지는 좀 됐지만 이 가격에 이 성능은 말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 소개해본다. 여러 가지 컬러가 있어 입맛대로 고를 수 있고 가장 처음 사용해보면 확 생각되는 장점이 아주 가볍다는 부분. 우리나라는 펜션 공화국입니다. 어느 시골 지역, 바닷가, 산골짜기 가도 펜션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33만 구독자 여러분, 오늘 올빼미TV는 지리산 산골짜기에 들어왔습니다. 이 마을에도 계곡이 유명하죠. 그런데 이 계곡 양쪽으로 해서 신고가 두 번째 마을에 뭉텅이 전부 확인 다 후 펜션들밖에 형님과 없습니다. 개미의 협조를 뭐 확인해서 일반 집중 가정집은 관찰의 거의 빌미를 찾아볼 수 만든다. 없을 정도로 관찰 중 먹튀 펜션 소리가 안 나면 마을이라고 인생 불러야 뭐 있어? 되겠습니다. 몰빵한다. 지리산 천왕봉 쪽에는 지금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는데 이 아래쪽에는 눈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간간히 쌀아기 눈이 날리고 있습니다. 사람도 안 보이고 반달곰도 안 보이네요. 산죽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반달곰이 한 마리 툭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겨울이라서 겨울잠 자겠죠. 예전에는 여름 되면은 지리산 펜션이 북적북적거렸습니다. 젊은 사람들 친구 데리고 와가지고 펜션에서 놀고 했는데 지금은 뭐 겨울이고 날도 춥다 보니까 이 동네는 사람조차도 안 보이고 완전히 신고가 두 번째 뭉텅이 적막강상이 확인 돼 후 있습니다. 형님과 개미의 협조를 확인해서 집중 관찰의 빌미를 동네를 한 만든다. 바퀴 쭉 관찰 중 먹튀 둘러봤는데 소리가 안 나면 뭐 인생 뭐 손님은 있어? 없고 주인장만 몰빵한다. 홀로 펜션을 지키고 있습니다. 거의 펜션 영업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전원주택처럼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이 집도 보니까 20분 가정집은 내에서 아닌 것 신고가 같고 나왔습니다. 펜션이라 하기에는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니까 민박집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집이 제법 널찍하니
마당도 넓어가지고 옛날에 젊은 사람들, 손님들 오면은 여기서 족구도 막 차고 했을 것 같습니다. 호구님 감사용.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가 뭔 사업해가지고 조금 돈 좀 벌었다 이렇게 소문이 나면은 또 너도 나도 호구님 감사용. 막 덤벼듭니다. 신고가 펜션도 두 번째 마찬가지죠. 뭉텅이 확인 후 형님과 투자할 개미의 자금도 협조를 별로 확인해서 없는데 집중 회사 때려 관찰의 치우고 빌미를 만든다. 퇴직금 받고 관찰 중 먹튀 또 소리가 도시에 안 나면 집도 팔고 인생 뭐 있어? 은행 빚도 내가지고 몰빵한다. 이렇게 많은 펜션을 지어놨습니다. 누구나 자신감은 있습니다. 내가 하면 잘 될 거야. 그런데 펜션이고 전원주택이고 인기가 있을 때가 있죠. 지금은 뭐 호구님 인기가 감사용. 확 식어가지고 펜션 같은데 사람들이 놀러 안 20분 옵니다. 내에서 신고 수영장도 이렇게 크게 20분 만들어 내에서 놨는데 신고가 나왔습니다. 지금 뭐 물도 다 빠지고 조금 남아있는 물들은 꽁꽁 얼었습니다. 자연인 하신다고 산에 들어와서 살면은 겨울에 엄청나게 춥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사서 고생하는 거죠. 제 생각에는 자연인들도 신고가 두 춥고 번째 하니까 뭉텅이 확인 후 대부분 형님과 겨울에는 개미의 협조를 저 확인해서 아래쪽 집중 마을로 관찰의 빌미를 내려가거나 만든다. 아니면은 관찰 도시에 중 있는 먹튀 자기 소리가 안 집에 가서 나면 인생 살죠. 뭐 있어? 뭐 봄에 몰빵한다. 날 풀리고 해야 뭐 자연인이고 뭐고 하지. 지금은 추워서 사람 얼어 죽습니다. 이 펜션도 제법 규모가 큽니다. 건물이 보니까 3개가 보이고 요 밑에도 보니까 20분 건물이 내에서 신고가 작은 게 나왔습니다. 한 개 더 있더라고요. 영업을 안 한 지도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마당에는 20분 잡초뿐만 내에서 아니고 신고가 나왔습니다. 갈대, 나무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 많던 손님들은 지금 20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이렇게 정막강산 유령의 집이 돼 호구님 있습니다. 감사용. 신고가 펜션은 두 번째 보통 뭉텅이 허가 확인 받을 후 때 형님과 민박으로 개미의 받습니다. 협조를 확인해서 집중 관찰의 빌미를 만든다. 민박이라고 관찰 중 해가지고 먹튀 시설이 소리가 뭐 안 나면 허접하고 인생 그렇지는 뭐 있어? 않습니다. 몰빵한다. 뭐 잘해놓은 펜션 가면은 요새 뭐 호텔처럼 그렇게 만들어놨죠. 20분 내에서 신고가 나왔습니다. 민박으로 숙박업을 등록하는 이유가 세금이 싸서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에만 해도 친구들하고 봄, 가을철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애들 데리고 산으로, 바다로 이렇게 펜션 많이 갔거든요. 모임에서도 가고 그랬는데 뭐 요즘 이제 50대 아재가 되다 보니까 친구들도 펜션 놀러 가자는 말도 안 20분 합니다. 내에서 신고가 나왔습니다. 우리 애들 어릴 때는 펜션도 여름 휴가 때는 꼭 가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걔들도 다 커가지고 아빠 따라 엄마 따라서 신고가 이렇게 두 여행 번째 다니는 뭉텅이 것도 확인 후 별로 안 좋아하고 형님과 개미의 저그 협조를 친구들하고 확인해서 여름에 집중 놀러 관찰의 다닙니다. 빌미를 만든다. 관찰 중 먹튀 소리가 안 나면 인생 그리고 뭐 있어? 요새 저도 나이를 몰빵한다. 먹어서 뭐 챙기는 게 귀찮아졌어요. 펜션 놀러 오려면은 먹을 거 다 챙겨야죠. 고기 사야죠. 뭐 가스 오만 거 다 준비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여름 휴가철에 텐트 싸질머지고 지리산 내과 쪽에 캠핑도 왔는데 야 요즘은 뭐 텐트 치기도 귀찮고 밖에서 자면은 또 씻는 거 이런 거 호구님 불편하죠. 감사용. 화장실 또 우리 집사람이 또 화장실 깨끗 안 하면은 안 좋아합니다. 미수몰빵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캠핑도 몇 번 가보고 그만뒀고 주로 펜션을 갔었죠. 캠핑 가는 것도 상당히 부지런한 사람 아니면은 하기 힘듭니다. 하룻밤 자자고 텐트 신고가 두 치고 번째 뭉텅이 또 확인 다음날 후 다 긋고 형님과 개미의 또 협조를 먹을 거 확인해서 챙겨가고 집중 관찰의 참수 빌미를 챙겨가고 만든다. 뭐 챙길 게 관찰 중 먹튀 한두 소리가 안 가지니까 나면 인생 5만 뭐 가지 다 있어? 챙겨가야 돼. 몰빵한다. 그런 게 귀찮아서 탄생한 업종이 또 하나 있습니다. 글램핑장이죠. 아무것도 안 챙겨가도 돈만 주고 몸만 가면 됩니다. 야 신기하네요. 이 엄동설 안에 들국화가 멀쩡하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여기 지리산이 엄청 추운데 와 꽃이
안 늘고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그런데 글램핑장도 뭐 챙겨갈 게 없어서 편하기는 한데 요금이 엄청 비싸죠. 뭐 기본 30만 원 이렇게 하니까 펜션보다 오히려 훨씬 비쌉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누가 무슨 사업에서 좀 잘 된다 신고가 하면은 두 번째 막 뭉텅이 전부 확인 다 후 달려듭니다. 형님과 개미의 협조를 확인해서 예전에 집중 관찰의 모텔 빌미를 초창기에 만든다. 돈 많이 관찰 중 벌었죠. 먹튀 소리가 안 나면 대실 이런 거 인생 뭐 있어? 돌려가지고 방 몰빵한다. 하나에 하루에 10만 원 번다고 했습니다. 지금 돈 가치로 치면은 한 20만 원은 넘겠죠. 그러면은 방 10개 하루에 200만 원을 버는 겁니다. 이 마을에 있는 펜션하고 산장이 대략 드론으로 보니까 한 100개는 넘지 싶습니다. 마을을 다녀봐도 손님은커녕 사람 보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우리 구독자님 중에서도 예전 생각하고 회사 때려치우고 펜션이나 한번 해볼까 그렇게 신고가 두 번째 생각하고 뭉텅이 계신 확인 분들이 후 제법 형님과 있습니다. 개미의 협조를 확인해서 집중 관찰의 빌미를 만든다. 관찰 중 먹튀 소리가 안 나면 인생 뭐 있어? 펜션 작업하는 거는 몰빵한다. 저는 도시락 사서 따라다니면서 말리고 싶습니다. 요즘 사람들 뭐 아무리 깨끗한 펜션이라도 잘 안 옵니다. 지금 뭐 전부 해외여행 다 가버리고 국내 여행은 완전히 망해버렸죠. 차라리 국내에서 펜션비 내고 놀 바에는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가는 게 훨씬 가성비가 좋습니다. 이제 지리산 골짜기도 사람도 없고 텅텅 빈 유령 마을이 돼버렸습니다. 신고가 두 번째 뭉텅이 확인 후 형님과 개미의 협조를 내일이 확인해서 월요일입니다. 집중 관찰의 여러분도 빌미를 회사 만든다. 가기 싫죠? 관찰 중 저도 먹튀 소리가 안 마찬가지입니다. 나면 인생 뭐 있어? 몰빵한다. 그렇지만 회사 가서 월급 받는 게 제일 등 따시고 배부른 겁니다. 20분 내에서 신고가 나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호구님 감사용. 호구님 감사용. 호구님 감사용.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전원주택을 짓고 이제 1, 2년 20분 생활하다가 내에서 시골을 신고가 나왔습니다. 떠나서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어떤 이유에서 전원주택을 버리고 다시 도시로 들어가는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생활이라는 것은 호불호가 참 극명한 것 같습니다. 부지런하고 농사 잘 짓고 꽃밭이나 정원 가꾸기 좋아하고 또 정원수 가꾸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전원생활의 장점도 있죠. 조용한 자연에서 힐링을 할 수 있고 공기도 도시보다는 깨끗하죠. 미세먼지가 있지만은 또 직접 농사지어서 신선한 먹거리 먹고 또 신고가 두 정원을 번째 가꾸는 뭉텅이 그런 확인 후 보람, 형님과 그런 것도 개미의 있고 또 협조를 확인해서 집중 애들 관찰의 놀러 오면은, 빌미를 만든다. 관찰 중 층간소음 먹튀 소리가 안 나면 마음대로, 인생 뭐 집안에서 있어? 뛰어놀 수 있는 몰빵한다. 그런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요새 TV에 보면은 뭐 자연인 해가지고 시골살이 힐링 이런 거 유튜브도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죠. 도시에서 이제 지하철 타고 답답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연세가 50대 이렇게 접어들면은 이제 저런 생활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꿈이 너무 강해져가지고 이제 그게 그 로망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 이제 많이 노력들을 하시죠. 나도 이런 자연인처럼 힐링할 수 있는 시골의 세컨드하우스나 전원주택을 꼭 가지고 싶다 하는 갈망이 상당히 이제 강하게 됩니다. 최소한 농막이나 신고가 두 번째 뭉텅이 작은 확인 후 거라도 형님과 가지는 개미의 게 협조를 도시인들의 확인해서 이제 소망이 집중 된 관찰의 빌미를 만든다. 근데 관찰 중 솔직히 먹튀 소리가 그 안 나면 TV에 인생 나오는 뭐 있어? 몰빵한다. 로망입니다. 항상 TV는 좋은 것만 보여주죠. 로망은 한마디로 꿈입니다. 꿈. 쉽게 말하면 환상입니다. 현실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고 거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한 10년 전에 주말 농장도 해봤고 시골에 전원주택도 있어가지고 그런 시골살이를 주말에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어떤 것인지 몸으로 다 경험해봐서 시골 생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주택을 지으시려는 분은 처음에는 땅을 이제 구입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전원주택을 짓고 텃밭도 농사를 짓고 이제 처음에는 아주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에서 처음으로 해보는 경험이기 때문에 아주 흡족하고 만족하고 재미있죠. 10시 정각. 근데 이게 문제는 이제 1년, 2년 살아보면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 부닥쳐서 이제 힘들어하죠. 우리 뭐 노래도 있듯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뭐 사랑하는 누린인가 한백년 살고 싶어. 그런 로망이죠. 그런 로망이 있는데 그 잔디를 관리하려면 상당한 노력과 땀이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원주택에서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전원주택 관리입니다. 특히 정원 관리. 잔디를 마당에 이렇게 심어놨지 않습니까? 가만히 놔두면은 이렇게 잘 자라는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사람 손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잔디를 한두 달 관리 안 하면은 잡초가 무성해서 잔디는 보이지도 않고 잡초밭이 됩니다. 이게 왜냐면 그 산이나 들에서 이 잡초 풀씨가 날아와서 잔디 사이사이에 잡초들이 싹이 나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름 때약볕에 그 더운데 꼬부리 앉아가지고 이제 잡초를 호미로 일일이 캐내야 되죠. 그렇게 안 하려면은 우리 골프장처럼 잔디만 사는 그런 제초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확 뿌리면 되는데 자기 집 정원에 농약을 뿌린다는 게 찝찝해서 그렇게 안 하죠. 특히 이제 잔디는 여름 장마철 되면 엄청 잘 자랍니다. 날도 덥고 비도 많이 오고 해서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잔디를 깎아줘야 되고 정원수도 이제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좀 모양이 예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원주택 초보는 잔디를 심고 중수는 보도블록을 깔고 고수는 공구리를 친다. 왜냐하면 잔디 관리가 그만큼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 해보셔서 그게 실감이 안 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홈이 들고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일일이 잡초 캐내다 보니까 이거를 전원주택을 골병주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잔디밭을 너무 넓게 만들어서 관리하기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잔디밭은 최소한 작게 뭐 한 10평 정도 정 잔디를 보고 싶다면 그 정도로 하면 충분합니다. 아름다운 잔디와 정원을 이렇게 공짜로 감상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력과 많은 관리가 필요한 게 잔디입니다. 관리인이 따로 있는 이런 별장이라면은 뭐 회장님 별장이죠. 그런 경우에는 뭐 주인장은 손 안 대도 되지만은 혼자서 이제 전원주택을 가꾸는 일이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텃밭 농사를 짓게 되죠. 텃밭 농사는 농사 자체는 밭농사가 잡초와의 전쟁입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잡초와의 전쟁입니다. 이 잡초는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올라옵니다. 뽑아도 뒤돌아서면 또 올라오는 게 잡초거든요. 텃밭을 하시려면 10평 정도만 하면 한 가족 먹을 야채는 충분히 자급자족이 가능한데 어떠신 분들은 막 이왕 처음에 시작하는 김에 좀 큰맘 먹고 뭐 100평, 200평 이렇게 넓은 땅을 사가지고 밭농사를 짓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정도 농사 지으려면 거의 전업농처럼 농업에 종사를 해야 됩니다. 관리기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많은 농사에 노동력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작물보다 잡초가 수적으로 우세하고 생명력도 잡초가 훨씬 더 끈질깁니다. 우리가 농사 짓는 작물들은 관리를 안 해주면 잡초에 파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잡초를 뽑아가지고 이제 일양에 던져놓으면 비가 오면 하면 있지 않습니까? 이 잡초가 뿌리가 다시 땅에 내려가지고 다시 살아나서 자랍니다. 그 정도로 이 잡초의 생명력은 대단합니다. 풀 안 올라오게 이제 이것처럼 제초 매트를 깔지 않습니까? 이것도 오래 못 갑니다. 이게 첫 해는 이게 제초 매트 효과가 있지만 2년 3년 지나면 제초 매트가 찢어지고 아니면은 그 제초 매트 위에 흙이나 먼지가 쌓이게 되면은 풀씨가 그 위에 떨어지면은 또 거기에서 발화를 해가지고 이 잡초가 제초 매트를 뚫고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면은 제초 매트의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사 짓는 게 쉬운 게 아니고 아주 부지런해야 됩니다. 더운 여름에 한낮에 일을 못하니까 먼동이 트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풀 매기도 하고 텃밭에 물도 주고 덥기 전에 이제 해가 떠오르는 10시, 11시 그때부터 덥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 모든 농사일을 끝내야 됩니다. 도시인들이 이제 실제 이런 경험을 해보게 되면 농사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농자재비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비닐 사야죠, 퇴비 사야죠, 멀칭 사야죠, 모종도 사야죠, 비료도 사야죠. 그래서 그런 비용을 생각하면 그냥 친환경 인정된 채소 농산물 사 먹는 게 훨씬 쌉니다. 그 다음에 호구님 감사용. 호구님 감사용.
호구님 감사용. 호구님 감사용.
(10시 15분)
아.
10시 30분.
아